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79분간 모두 발언을 하며 계엄은 평화적 메시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세 문제 대응이 마지막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린 가운데 정치권의 견제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면세 사실을 부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새로운 반도체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혼란 속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며 전국 곳곳에 눈이 쌓이고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악천후는 내일 새벽까지 계속된 후 서서히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열흘 만에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공소장까지 지적하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섰던 곳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열흘 만에 자연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왔는데 탄핵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 머리를 빗어넘긴 모습이었고 재판부가 피고인 직업을 전직 대통령이라 언급하며 주소를 묻자 사저 주소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과 비상계엄 사전 모의 등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고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직접 모두 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공소장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초기 내란몰이 과정에서 겁먹은 군경 관계자 등이 수사기관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이 있고 이러한 내용이 검증 없이 반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진술이 끝난 뒤에도 변호인단과 수시로 소통하던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중간 직접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를 향해선 검찰의 공소장이 법리적으로 논리를 갖추고 있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며 이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21일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공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검찰과 각 쟁점을 두고 첫 공판부터 팽팽히 부딪혔습니다. 검찰은 계엄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며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주장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약 80분 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 먼저 모두 발언에 나선 검찰은 1시간 10분 가까이 공소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폭동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한 PPT 자료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실행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당시 군과 경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상세하게 나열했습니다. 직접 마이크를 잡은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약 80분간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야당의 줄타내기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고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검찰 공소 내용은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싹 잡아들이라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국회 월담 장면은 쇼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 대대장의 증인신문도 진행됐습니다.
당시 상급 지휘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이들은 모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대선 차출론이 가라앉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관세 문제 대응이 본인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출마 여부를 명확히 한 건 아니어서 여전히 해석이 분분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민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를 유예한 기간 동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며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통상 대응이 한 대행 본인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국민의힘 안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선 후보로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마지막 소명이라는 말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통상 현안에 집중하면서 대선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가 하면 불출마 선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마지막 소명이라는 말은 통상 현안 협상 등을 잘 해나가자는 취지에서 한 대행이 전에도 자주 했던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불출마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의중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간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대행이 침묵을 이어가면서 대선 출마를 둘러싼 정치권의 찬반 목소리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렇게 멈추지 않는 한덕수 차출론에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행위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른바 모셔오기는 없을 거라며 진화에 나섰는데 이 반발 기류는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내 한덕수 출마론은 지난 7일 윤상현 의원이 외부 영입을 언급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알려지면서 본격화했습니다. 이후 한 대행에게 경선 특례를 주자거나 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출마를 촉구하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자 다른 대선 주자들은 견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추대론을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까지 규정하며 일부 기득권은 대선 승리가 아니라 자리 보전에만 관심이 있나 보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선에 김을 빼는 것 자체는 해당 행위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승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의 연명을 원하는 거예요. 홍준표 전 시장도 탄핵을 당한 정권의 총리가 선거에 나오는 게 상식적이냐고 반문하며 원색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 아마 주선을 하고 연판장을 받고 돌아다닌 모양인데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 중진 의원들이 설치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 역시 국가 위기를 잘 이끄는 한 대행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괜히 흔들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이야기 나오면서 이 경선의 중요성도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만들기도 하고. 예. 한 대행 차출론이 이른바 윤심에 따른 거란 의혹까지 제기되자 당 지도부는 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 꽃가마는 없다고 거듭 못 박았습니다.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도 누구의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당이 출마를 부추기는 모습은 안 된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당의 경선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선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한덕수 대행이 각종 여론조사에 언급되는 건 호재에 가까운데 향후 반 이재명 연대란 측면에서 쓰임이 생길 수도 있을 거란 기대감도 엿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심판론을 내세우며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경북 지역을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참배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대구시장직을 내려놓고 대권 도전을 선언한 홍준표 전 시장이 대선 캠프가 차려진 서울 여의도에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계엄 사태는 탄핵으로 정리된 만큼 이제는 비리와 불법의 범죄자 이재명 예비후보를 심판하고 사법심판대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 대통령까지 내어준다면 이 나라는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캠프 개소식엔 총괄 상황실장으로 합류한 유상범 의원을 비롯한 현역 의원은 물론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이자 이재명 예비후보의 측근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참석했습니다. 홍준표 대통령이 되시면 제가 꽃게발이 더 이상 안 돼도 되겠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유동규 좀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보수 진영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경북 지역으로 가 박정희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박 전 대통령 정신을 소환하며 핵심 지지층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주자들 사이 신경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야말로 이재명이 제일 두려워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다른 후보들은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며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인들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는 서로를 직격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나 의원이 조기 대선을 가져온 여러 원인을 생각하면 한 전 대표만큼은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히자 한 전 대표는 나 의원을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는 평가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당시 후보에 빗대며 맞받았습니다. 오세훈, 유승민 두 주자의 경선 불참으로 국민의힘 대권 구도가 출렁이는 가운데 1차 4인 컷오프에 들기 위한 표심 경쟁이 본격 막을 올렸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당의 경선 룰에 항의하면서 경선 불참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이 3파전으로 대선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첫 공식 일정 주제는 인공지능, AI였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레이스 첫 외부 공식 일정은 AI 스타트업 방문이었습니다. 국민 모두 무료로 AI를 활용하는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며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 후보는 출간 저서를 통해선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항전을 치르고 있다며 대선에서 반헌정 세력에게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의의 경쟁으로 민주진영의 판을 키워야 한다며 보수진영과 1대1 구도를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첫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차례로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특히 경남 봉화마을에선 노 전 대통령 꿈을 재차 상기시켰는데 자신이 민주당 적통임을 부각한 행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반드시 대통령님과 함께 꿈꾸었던 국민들이 하나로 통합된 나라, 사회 대개혁을 통해서 사람 사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트럼프발 관세 전쟁 대응을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오며 경제 전문가임을 강조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엔 청년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청년 공감 토크 콘서트를 통해 대학 등록금과 일자리 등 청년 문제 전반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 경선전은 김경수, 김동연, 이재명의 3파전으로 이재명 1급 체제란 전망 속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광명 지하터널 붕괴 사고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는데 붕괴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보강공사 인원을 투입한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붕괴 사고 현장에 굴착기가 투입돼 비에 젖은 흙을 퍼냅니다. 소방당국은 72시간 골든타임 안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바쁘게 움직입니다. 추가 붕괴 우려로 주변 시설물 등을 치워가며 조심스럽게 진입로를 확보하고 수색을 이어갔지만 비까지 내리며 집안이 내려앉아 난항을 겪었습니다. 여러 복합적인 위험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주변 위험 요인들부터 하나씩 제거해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되고 실적으로 구조대원들이 진입할 장소가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고립됐던 20대 굴착 기사는 13시간여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시공사 포스코 ENC 소속 50대 노동자는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사고 지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2차 사고 위험으로 정부의 퇴거 명령에 따라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12가구 주민 38명은 갑자기 이재민 신세가 돼 친척 집이나 숙박시설에 머물며 잠을 설쳤습니다. 마음 편하게 쉴 곳이 떠나니까 모든 게 다 불편하고 아직도 지금 빨리 상황이 해결돼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붕괴 사고와 관련해 내사에 나섰습니다. 붕괴 우려 속 보강공사를 위해 작업자를 투입한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볼 전망입니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사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녹화심에라도 흔히 얘기하는 집안 방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시공사 포스코 ENC 등을 상대로 부실공사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지난해 여러 차례 대형 땅꺼짐이 생겼던 부산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 구간에서도 이틀 동안 2건이 더 발생했습니다. 재작년부터 간헐적으로 났던 것까지 합치면 벌써 10차례가 넘게 발생해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책도 마련했지만 현장에 모두 적용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여전합니다. 보도에 김종호 기자입니다. 굴착기로 땅속 빈 곳을 찾는 동시에 굴착 과정에서 부서진 상수도관을 복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새벽시장 근처 공사장에서 땅꺼짐이 생긴 건 출근 시간대. 지하철이 지나갈 곳을 파놓고 복공판으로 덮은 바로 옆입니다. 지름 1m가 안 되는 징후가 먼저 포착된 뒤에 땅꺼짐이 계속 진행됐고 원인을 파악하려고 주변을 파고 들어가자 땅은 더 크고 깊게 꺼졌습니다. 현장에서는 하수관이 부서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굴착기로 이제 땅을 사가지고 그 부분을 보니까 칠구 쪽에 이런 하수관 쪽인가 이게 좀 끊어져 있고 그랬다더라고요. 하루 앞서 300m 떨어진 대형 교차로에서도 가로 5m, 세로 3m, 깊이 5m 땅꺼짐이 났습니다. 부산시는 하수박스에 매입된 통신관로 연결부가 부서져 빗물이 오랫동안 새면서 땅꺼짐으로 이어진 거로 보고 긴급 도로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곳 역시 도시철도 공사장 구간 근처. 이 일대에서만 벌써 10차례 넘게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사상 하단선 지하철 공사 현장을 따라 지난해부터 땅꺼짐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했지만 땅꺼짐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부산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설계나 시공에는 문제가 없지만 급변하는 기상 상황이 규정에 반영되지 않아 지하철 공사장 근처 땅꺼짐이 잇따랐다는 결론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보완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일종의 관리 강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필요한 부분들, 지금 그라우팅의 깊이라든가 차수의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지금 교통공사 측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하지만 대책이 다 적용되진 않은 상황이라 땅꺼짐이 언제 어디서든 생길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배달 시장 점유율 1위 배달의 민족이 오늘부터 포장 수수료 6.8%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 앱으로 매장에 포장 주문을 한 뒤 직접 가서 가져오더라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없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점주들은 한숨을 내쉬고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샐러드 가게. 짧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앱으로 미리 포장을 주문해놓고 가져가는 소비자가 많은 곳입니다.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 배달의 민족이 그동안 무료였던 이런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점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고 포장지에다가 수수료까지 낸다고 생각하면은 더 많이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음식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아직 포장 중개 수수료가 없는 타 사이트를 이용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직접 점심을 먹기 위해서 포장 주문을 해봤습니다. 18,000원을 주문했는데 여기에 없던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가 빠지면서 점주가 가져가는 금액은 10% 정도 낮아졌습니다. 배달의 포장 수수료는 업체마다 제각각입니다. 5년간 유예하다 부과를 결정한 배민이 6.8%, 유교는 최대 7.7%, 쿠팡이츠는 내년 3월까지 무료입니다. 배달앱 측은 포장 주문도 프로그램 개발 비용과 인건비 등이 들어간다며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배달의 민족은 포장 수수료의 수익을 재투자해 포장 주문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는 할인 혜택을 받고 점주는 배달비가 없어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배민은 포장 표현을 픽업 서비스로 바꾸고 포장 수수료도 중개 이용료로 바꿔서 안내했습니다. 결국에는 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에 소비자들은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점주한테 붙는다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는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전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수 침체 그늘이 들이운 외식업계의 업계 1위 배민의 포장 수수료 무게까지 더해지며 점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내에서 한덕수 차출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오늘도 말을 아꼈고요. 하지만 당 지도부는 또 거기에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해관계자의 우려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경선 원칙은 명확합니다. 모든 후보는 같은 출발선에 서야 하고 같은 기준 아래 경쟁해야 합니다.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도 누구의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동안 꾹 다물었던 입을 열긴 했는데 오늘도 조금 애매합니다. 네.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마지막 소명, 무슨 뜻입니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국무위원으로서의 마지막 소명일까요? 공직으로서의 마지막 소명일까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무위원으로서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공직의 마지막 소명이라기보다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에게 이 정부에게 맡겨진 마지막 소명은 결국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 정부와 외교, 통상에 관한 협상을 해나가겠다. 이런 부분을 밝힌 것이지 그것이 내 공직 커리어로서 마지막이다라고는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점점점 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제가 오늘 언론을 뉴스를 봤을 때는 이번 1차 트럼프와의 어떤 전화 같은 경우에 먼저 미국에서 전화가 온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답례식입니까? 이제 또 트럼프와의 추가적인 대화를 지금 추진한다라는 언론 보도를 본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여전히 한덕수 호는 살아있는 것이고 그 열차가 어디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은
과연 지금 트럼프와의 무역 협상이 60일 만에 끝나겠습니까? 사실 그 협상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 뭐가 있겠습니까? 한미 어떻게 보면 미군의 지휘에 관한 협정 사항에 따라서 주한 미군에 대한 어떤 비용 이 분담에 대한 협정도 누구보다 지금 그 한덕수 총리가 경험이 있고 잘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어떤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결국 다가오는 60일 내에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은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예. 그 이유는 여전히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네. 국무위원으로서는 마지막이었고 공직자로서는 열려 있다. 아니 솔직히 지금 그 말씀 들어도 사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안송합니다. 네, 아주 묘하게 답답한데 한덕수 대행이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면 될 텐데 마지막 소명은 바로 내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라고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온통 설왕설래하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대선은 절대 나가지 않겠습니다라는 한마디 또 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증폭만 되지 않습니까? 혼란과 지금 아리송한 부분들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아니 본인이 바로 입을 다물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50-60명이 연판장을 돌린다는 소문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오늘 현재까지도 계속 한덕수 등판론이 나오고 있다. 이건 정말 정부나 국가나 국민 여당, 정부 여당으로 해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이 논란을 종식시키지 않고 마치 어떻게 보면 좀 즐기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야말로 이게 전략적인 침묵이라고 보고 전략적 침묵이다. 그리고 좀 시체말로 우리 한덕수 총리께서 정치인 다 됐네요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오히려 좀 정치인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특정인 옹립이 없다. 우리 당은 공정하게 경선 방침 지키겠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또 왜 나온 걸까요? 어쨌든 내홍 생기는 거는 막자 이런 건가요? 당대표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경선을 총책임지는데 이번에 사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표 던지고 지금 국민의힘 경선 열차에 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경선 열차에 타신 분들 상대로 해서 열심히 경선 열차를 가면 되는 겁니다. 그거에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이지 지금 한덕수 대박론과 관련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순간 뭘 합니까? 아니 어떻게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아니 어떻게 우리 후보가 있는데 후보도 아닌 사람을 1차 절차합니까? 결국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입에서 한덕수란 얘기가 나오는 순간 당내의 이 경선 열차는 처음부터 출발부터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 이 경선 열차를 출발함에 있어서 원칙을 밝힐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다만 한 50여일 남은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경선 열차의 기관차 차장으로서 지금 현재 이 기관차를 대선 열차역까지 안전하게 끌고 가는 게 그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발할 때 기적을 울리면서 이 차에 탔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다만 가는 도중에 어떤 혼란이 있고 어떤 어떻게 보면 업앤다운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견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각 주자들은 한 대행의 출마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를 하신 분이 나온다는 것은 그것도 상식에 반하죠. 상식에 어긋나는 엉뚱한 짓은 추진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몇몇 명이 아마 주선을 하고 연판장을 받고 돌아다닌 모양인데 그 철딱선이 없는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언론의 얘기가 한덕수 총리가를 모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은 우리 국민의힘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경선에 김을 빼는 것 자체는 해당 행위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못 이기겠다라는 패배주의거든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전 패배주의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승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의 연명을 원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견제 수위가 좀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뭐 철딱선이 없다 이런 말도 나오고 김 빠진다, 해당 행위다까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을 제외한 나머지 대권 주자들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지금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사실 당 대표 입장에서는 교통정리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애매모호하게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 뻔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말았거든요. 권영수가. 그래서 아마 이 파문은 상당히 좀 앞으로도 좀 증폭될 거라고 보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말해 철딱선이 없는 짓을 한 사람, 그리고 한동훈이 말한 해당용을 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보더라도 혹시 윤 대통령이거나 혹은 친윤파 국회의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서고 나경원 의원조차도 자 저렇게 되면 상당히 지금 국민팀 경선의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상당히 우회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거든요. 김문수 전 장관은 얼마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꿈에라도 잠꼬대라도 저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한동훈 얘기를 한덕수 장관 얘기 이럴 정도로 지금 국민의 내부 의원들이 전부 반발하면서 와글와글 끓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이 교통정리하거나 가라앉지 않으면 내홍이 점점 더 확산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들으신 대로 홍준표 전 시장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했고 나경원 의원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일 많으신 분인데 그만 흔들어라고 얘기했고 지난 주말 사이에 불출마를 선언했죠. 오세훈 시장도 역시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그 결심에 한덕수 차출론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차출론? 이거를 당내에서 누군가가 기획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어대명, 어차피 대권 후보는 이재명이다라고 정해졌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장수가 이재명 장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이거를 지금 그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나와 있는 장수들 가지고 과연 이길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아직까지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얘기했던 홍준표 후보라든가 아니면 한동훈 후보 그리고 나경원 후보 이런 분들이 얘기해야 할 것은 내가 바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를 잡을 수 있는 적임자다. 그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어떤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얘기가 설왕설래 특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 칼날이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대표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선 열차를 탔으면 그 경선 열차에 있는 내부에 있는 분들 자기들의 장점, 단점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에 대한 싸워서 이길 전략을 내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전략을 꾸며가야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이 상황 속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 목소리를 높이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쌍권총이라고 얘기하고 하는 권영세 대표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그 대표 저기 어디죠? 권성동.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내부적으로 집중해라 그런 부분이고 그 나중에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든지 말든지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그럼 당 대표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의 선택인데 당 내부에서는 자꾸 한덕수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주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설령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올지 안 나올지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경선 열차가 출발하면 거기에서 100m에서 앞에 있는 목표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옆에서 관중을 석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얘기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어떤 집중도를 떨어뜨린 것은 옆에 있는 관중이 아니고 플레이어로 뛰시는 분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현재 이 스타팅 라인에 있는 분들 앞으로 100m 앞에 있는 50여일 앞에 있는 본선을 집중하시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선 열차를 탔으면 앞만 같이 보자. 그렇죠. 나중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의 어떤 몸값을 높이려는 그런 어떤 전략보다는 옆에 있는 아직까지 차에 탈지 여부도 불명확한 분들에 대해서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오히려 불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열차가 곧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직 안 탔는데 언젠간 탈까요? 나중에 좀 기다렸다가 종착역 지점쯤에서? 그러니까 본인은 뭐 열차 탈지도 모르겠고 타도 끊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이미 전부 다 마치 기관사가 한덕수인 것처럼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차를 타려고 한 나머지 티켓을 끊고 있었던 국민님 자기 대권에 들어와서는 되게 불만스럽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불만을 표출하는 거고,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도 상당히 이 한덕수 총리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렵게 보면 명태균 게이트 뭐 이런 문제로 복잡한 심정에 이제 막 국민님 경선으로 뛰어들려고 하는데, 한덕수 대행이 출마설에 나오단 말입니다. 그럼 보나마나 그 기면에는 윤심이 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림자가 보이는데, 그럼 본인이 만약 경선에 뛰어들면 윤심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보나마나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도 지지층들이 오세훈을 향해서 맹리로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본인이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물러나면서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의 모습을 보면 정말 외연 확장과는 거리하는 먼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오히려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투입되면 외연 확장과는 반대로 오히려 훨씬 내부 분열이 심화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누군가가 잘못 전략을 짜고 그 잘못 카드를 쓰고 있는 거다. 아주 그릇된 저는 판단을 누군가가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윤심 때문에 더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은 저는 뭐 같이 청와대에서 같이 이제 일해보고 모셔봤지만은 전형적인 관료 중에 관료 스타일입니다. 저는 본인이 정치를 해볼 생각은 전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 실제로 지금 나타난 표정이나 행보도 그렇고, 근데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 등을 떠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마지못해서 밀고 저는 안 가려고 하는데 계속 떠미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안 가려고 하니까 뭐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당내 어떻게 50명, 60명 되는 현역 국회의원이 한덕수는 49년생입니다. 이제 이건 그만 할 분이에요. 할 만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 사람을 다시 끌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정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두 분도 여기서도 갈리는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만큼 견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말 고발을 해야 돼서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고발을 해야 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지금 원래대로 이제 권한대행 행사만 했으면 그대로 이 적당히 위험해야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탄핵하거나 고발할 경우는 이제 민주당이 역풍을 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총리 권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이때면 여권이 유력한 대권주자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공격을 가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돼서 아마 누구보다도 아마 한덕수 대행 본인 스스로가 대단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솔직히 이거 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한덕수냐. 솔직히 당초에 이 정부 들어서서 총리가 누구냐로 해서 그냥 깜짝 총리로 한덕수 총리가 기용됐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하시죠? 누구도 예측 못했는데. 근데 지금도 대선 국면에서 누구도 예측 못했는데 깜짝 한덕수 대권주자론이 나왔단 말입니다. 솔직히 이건 되게 민감한 말이지만 물론 윤심과 한덕수 대행이 가깝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미 언론에 나온 내용이 되는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하고 한덕수 대행의 사모님하고 상당히 이미 여러 가지 그림이나 전시나 가깝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사실 언론에. 근데 또 최근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언론에. 그러니까 그 배후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최근 돌고 있는 배후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차출론의 배후설. 한덕수 등판 배후론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바로 두 사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이미 언론에 이제 충분히 퍼지도록 퍼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 이야기는 막상 경선이나 본선이 본격화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엄청나게 확산될 겁니다. 그럼 이거는 국민의힘에게 되게 타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 이제 배후설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실체가 아직 없어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권 후보로 만든 주체는 누구죠? 저는 100% 민주당이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탄압하려고 결국 부활을 해서 대권 후보까지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보수의 어머니란 얘기까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좀 전에 얘기하신 거죠. 1972년에 제가 태어날 무렵에 결국 행정고시해서 50년 넘도록 관료를 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관료를 했는 사람을 한 덕수를 넘어서 한 독수가 되게 이렇게 한 것은 그거 완전히 100% 민주당 아닙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번 같은 경우에 국회에 가서 뭐라고 하면은 정말 그 손녀 같은 국회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인격적 모욕을 주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강한 인상을 보여줬고, 그리고 최근에 와가지고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헌법재판소 후보자도 지금 2명을 어떻게 보면 임명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에서 탄핵을 남발했던 민주당이 이와 같이 한 독수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거의 공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있어가지고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게 한대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고요. 왜 고발을 합니까? 아예 체포하시죠.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 임명하지 않는다고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무슨 고발 고소입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소심해졌죠? 결국은 탄핵으로 나아갈 경우에는 또다시 어떻게 보면 피해자 서사로 제2의 윤석열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 조마조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전공법을 하시고 정말 지금 현재의 어떤 한덕수 권한대행이 행사하고 있는 권한이 정말 헌법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면 탄핵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런 구질구질한 형사고발 그만두십시오. 저는.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 보고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지지율을 8.6%를 기록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리얼미터 함께 보고 기준으로 계십니다. 처음 등장했죠. 네, 보수 진영 주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2위로 선전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여론조사 같이 보면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그 양자 대결 구도도 한번 잠깐 보면은요. 이재명, 김문수, 이재명, 한덕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양자 대결 구도가 나왔는데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이재명 전 대표랑 가상의 양자 대결 구도가 격차가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네. 다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나머지 비슷비슷한데 주자들과는 이제 누구랑 붙더라도 2배 이상이 넘는 지지율로 이기지만 한덕수 대행만 좀 더 높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등장부터 이제 이렇게 등장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또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제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차출설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론조사 잠깐 보셨는데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항마다 자처하면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요. 네. 또 주말 사이에 사실 유력 주자로 꼽혔던 오세훈 시장, 또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8명의 주자가 이제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셈인데요. 1차 경선을 통과할 이른바 빅4 예상도 좀 같이 해보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최 원장님. 뭐 빅4로 넘어갑니까? 정리를 네. 했는 사람 얘기 안 합니까? 네네네. 일단 지금 시간이 잠깐 없습니다. 예.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 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워낙 높으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카드를 몰색하고 내부적으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비공식 여론조사를 많이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대행이 의외로 좀 높게 나왔어 이게 이거 투입하자라는 게 내부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온 측면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친윤파 대권 주자들이 여러 명이 동시에 출격하는 것이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라고는 이제 다양한 카드를 모색해서 나왔다고 본 거고, 지금 근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 내부 후보들을 보면 지금 전부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누구죠? 오세훈 시장도 이제 중도 그렇죠. 네, 불출마 포기를 하고, 선언했습니다. 유승민도 포기해서 아마도 제가 4명을 굳이 꼽는다면 여러분들 준중구 진짜 같은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나경원 의원이 거기까지 치고 올라온다면 이제 상당히 이제 이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저는 친윤계 중진들이 상당히, 그리고 당 내에 있는 다수의 친윤 의원들이 대부분의 4강을 친윤계 대권 주자로 만들기 위해서
아마 총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변호사님. 저는 약간 의견이 다른데요. 네. 저는 김나, 홍한 4강으로 꼽습니다. 김나, 네, 홍한.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라고 네, 보는데요. 안철수 의원 대신 네, 안철수 나경원 의원 의원 대신 그렇게 한 꼽으셨네요.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 나경원 그 후보가 조금 늦게 이 그 경선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그 국민의힘 친윤 이 지지자들이 그 나경원 후보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더불어서 제가 왜 그 나경원 후보를 꼽냐 하면은 최근에 김문수 후보 상당히 앞서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생각보다 이게 그 전략적인 행보라기보다는 약간 갈짓자 행보를 하면서 약간 그 친윤들로부터의 어떤 마음이 약간 떠나게 하는 그런 행동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본인이 그 본선에 나갈 경우에는 이제 그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와 연대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예. 최근에 본인이 이제 그 출마선을 한 다음에 처음으로 간 곳이 전태일 열사와 관련되는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전통적 지지층보다는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전통적 지지세로부터도 어떻게 보면은 그 지지세를 조금 잃고 그렇다고 네. 해서 새로운 중도층까지 확산되기도 힘이 드는 그런 부분이 되면서 오히려 김 지사에 대한 지지세가 상당 부분 그 대체제라 할 수 있는 나경원 후보한테 가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후보의 정치적 어떤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흑석동에 가서 같이 대학생들과 이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햄버거 먹으면서. 그렇죠. 햄버거를 먹는데 그것이 과연 누구한테 유리할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그것이 나경원 후보의 홈그라운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현 상황 속에서 김문수 후보가 친윤의 지지층을 쫙 끌어들이지 못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기회를 나경원 후보가 예. 상당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김나가 두 명이 친윤 후보로서의 어떤 향후의 비전이 보이고 더불어서 그럼 이른바 비윤으로서는 홍한을 했을 때는 오세훈 후보의 어떤 그 사태로 인한 지지세를 누가 더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오세훈 후보는 중립 내지는 약간 반윤 쪽에 있었는데 그 지지세를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가지고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예.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네 명이 거의 비슷한 정도, 큰 차이가 있지 않은 정도의 어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할 가능성 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저는 이 대목에서 한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한동훈이나 안철수 두 사람을 안고 가는 게 훨씬 더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도 친윤파 입장에서는 비윤 내지는 반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담감을 느끼겠죠. 그러나 저는 보수가 전체적인 큰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중도층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동훈의 안철수가 함께 가고 거기다가 오세훈과 이제 유승민까지도 끌어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서 이른바 보수 내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빅텐트를 형성하는 것이 저는 이번 대선과도 훨씬 유리한 전략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 이미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당 경선 룰에 대한 불만으로 이제 네.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당일날은 뭐 그 얘기는 안 했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경선 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경선 룰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100%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고 해놓거든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거기에다가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네. 그게 무슨 오픈 프라이머리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제가 아는 한은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상 그와 같은 그 역선택 방지 조항에 이미 규정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부정하는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현재 본인이 기탁금을 내고 나갔을 때에 사실 첫 번째 어떤 그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4강을 뚫어내기 어렵다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다른 표현을 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100%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봉쇄 조항도 없다고 하면은 본인이 출마할까? 제가 봤을 때 그 또한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어쨌든 유승민 후보를 어떻게든 태우기 위해서 같이 경선 열차를 태우기 위해서 판을 깔아 주셨는데 내부적인 어떤 그 스스로의 어떤 여론조사라든가 종합적 판단 결과에 올라오지 못했고 그러면서도
경선은 안 나가지만 그러면은 불출마냐 했을 때는 마치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을 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예측한다고 하면은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당 주류가 유승민 의원에 대해 얼마나 울타리를 크게 치고 상당히 비토가 강한지를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에 상당히 비판적으로 많이 발언을 좀 했습니다만은 솔직히 좀 아쉬운 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경제통인데다가 국회의원을 4번 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유승민 같은 사람을 장관 한번 시켰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오히려 부총리나 장관 같은 시키면 잘할 사람인데 계속 장외에서 이렇게 맴돌고 당에 쓴소리만 하는 이런 모습이 좀 사실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이 저는 보유하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상당히 개혁적인 저는 중도 저는 정치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든 좀 유승민 의원을 좀 안 끌어안는 그런 노력을 좀 더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상당히 무소속 출마론 제3 지대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이 이제 적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실제로 아주 그런 식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끌어당기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이나 보수정을 위해서도 오늘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백지 상태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유승민 전 의원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경선 룰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주자별로 대응 전략이 엇갈렸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선 룰은 지금 현재 당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후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해서 경선 룰을 정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정해지는 경선 룰은 따르는 것이 당원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원칙인 국민 경선제가 무너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무거운 마음이지만 당원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해주신 만큼 경선 룰 정해진 것 따르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밭을 가리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당당히 경선에 임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아쉽지만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고요. 김경수 전 지사는 특별한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고 반면에 김두관 전 지사는 경선에 불참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을 하셨는지요? 김두관 지사의 불참.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싶고요. 왜냐하면은 말은 경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추대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늬만 경선이라는 말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현재 경선을 3가지가 없는 경선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없다. 이재명 외에는. 그리고 두 번째, 경쟁이 없다. 사실 후보가 없으니까 경쟁이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감동이 없다. 무감동, 무경쟁, 무후보, 삼무경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물론 민주당 내부의 자체적인 어떤 그 논리를 따라서 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김두관 전 의원이 경선에 불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시계를 작년으로 돌리면은 당내 당 대표 경선 뽑을 때도 그때도 여전히 이재명 대표 외에 다른 사람의 후보가 없어가지고 후보난에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떻게 보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해서 김두관 후보가 나가서 민주당이 경선이 어떻게든 외부에 보일 때도 마치 경선인 것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했으면은 이번에 나왔을 때에 김두관 후보의 길을 살려주는 정도의 어떤 룰은 만들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부자 몸살이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것이 오픈 프라이머리 100%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조금 더 감동이 있고 조금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조금 더 이 군소 후보들에게 문을 여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인데 과연 이런 식의 어떤
경선을 통해서 본선에 갔을 때에 과연 국민들의 표를 받아올 수 있을까? 특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의식 내지는 어떻게 보면은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상황 속에서 이런 네. 민주당의 전략이 본선에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분명히 반대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같은 이유면 민주당은 세 가지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국민의힘 세 가지가 많은 것 같아요. 대선 후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난립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내부 이제 혼란 분규가 너무 많고, 세 번째로는 이제 중요한 건데 다시 윤심 논란이 너무 많은 것.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민주당의 독선적인 지적선, 이건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김부겸이어서 김두관 전 의원조차도 이제 출마를 꺾는 거 참 아쉽습니다. 근데 김두관 전 의원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가뜩이나 본인 지지율이 높지 않은 터에 어떻게 보면 경선 룰도 불리한 터에 나갔다가 그야말로 한 자릿수로 너무 낮은 지지율을 했을 경우에 본인의 다음 후위를 도모하는데 큰 마이너스 타격이 될 수 있겠다. 아마 이런 현실적인 좀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동연 전 지사도 비슷한 이유로 또 불참 선언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저는 안 좀 했다고 다르다고 그러세요? 보는 거죠. 김동연 지사는 훨씬 좀 더 여유롭죠. 왜냐하면 여차하면 경기도지사 다 복귀하면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네네. 두 김, 이를테면 김부겸, 김두관 두 사람이 이제 낙마한 상태에서 자 지금 어떻게 보면 흠집이 상당히 있는 정치인 이재명 대 흠집이 없는 행정가 김동연의 그림이 괜찮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나가서 표를 적게 얻더라도 보여주는 그림이 이재명 대 어떤 김동연 그림이 저는 괜찮다. 오히려 나가서 표를 적게 얻더라도 충분히 그리고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기 때문에 뭐 적절하게 판단을 잘 내린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래서 어떤 흥행성을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 다만 나머지 경선과 이 세 사람만의 경선이라도 충분히 아까 우리 최 변호사님 지적해 주신 그런 뭐 감동이나 여러 가지 경선 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여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미 뭐 하는 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후보들을 불러서 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듣는 모습도 좀 들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많이 베풀고 내려놓는 모습을 좀 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앞으로 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절대 약자나 혹은 다른 군수 후보들에게 뭔가 오픈마인드, 마음을 열어주고 끌어안는 이런 포용의 모습을 좀 더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경선이든 본선이든 간에 이재명 최대 적은 본인 스스로다라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주말을 지나면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경선 주요 주자들 사이에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대선 불출마보다는 이제 경선 불출마 이렇게 주장하고 나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3지대에서 만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냇물이야 흘러서 바다에서 만나겠지만 경선 후보들이 본인들이 불출마하고 제3지대 텐트를 친다? 저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대선이란 것은 다른 선거와 달리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본인이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치적 세력이 돼야 거기에 국고 보조금이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뭐 그 반면에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로 저희가 소선구제가 하니까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게 들죠. 그런데 이렇게 전국 단위 대선 속에서 과연 빅텐트란 것이 가능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땐 재정적 측면에서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은 형식적으로는 경선에 불출마지만 실질적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내에 있는 데서 출마를 못하면서 밖에 나와서 무소속 출마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 장벽이 국회의원 선거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어떤 국회의원 총선 때의 어떤 빅텐트와는 사뭇 다른 훈련. 결국 지금 현재의 민주당의 이재명 그리고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 내지는 이 한덕수 그 정도의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는 그 정치적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이번 대선은 크게 봤을 때 지난번 대선과 비슷한 결국 양당 시스템 하에서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훨씬 전 높다고 봅니다. 제3지대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유승민, 김부겸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네. 최종적으로 한덕수까지 네. 뭐 이렇게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중도론을 계속 주장하고 제가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서 볼 때
사실 지금 대선이 제3지대 빅텐트를 형성하기에는 가장 조건은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도층이 영역이 과거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때로는 가끔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이재명 지지율보다 더 높을 때가 있거든요. 40%까지 육박할 때가 있어요. 중도층이.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중도층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조금 전에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중도 후보들이 여야 불문하고 수적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상당히 지명도가 있는 후보들이 많습니다.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김부겸 할 것 없이 거기다가 개혁신당에 있는 이준석까지 해서 많죠. 다만 이게 쉽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빅텐트 제3지대에다 피봤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공한 사례가 드물죠. 예, 누군가가 선뜻 깃발을 놀리기에는 그 빅텐트 실패 트라우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춤주춤 망설이고 있는 건 사실은. 그래서 누군가 만약에 선봉에 나선다면 그 파괴력은 아마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 저는 이번 대선에 너무 짧기 때문에 저는 그 여지는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따라서 국민의힘이 경선 결과에 따라서 만약 윤심이 강하게 작동을 해서 친윤파 대선 주자가 억지로 선출이 될 경우에 저는 나머지 대권 주자들이 별도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외부 세력 같은 제3 빅텐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도 세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공식적으로 적극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이제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양당 경선 주자들 그리고 그 외 이야기들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급하게 한두 시간 전에 연락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많이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탄핵 결정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선 국면에 진입을 해서 너도 나도 대선 후보가 되겠다 이렇게 나서는 분위기가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지겠다. 그러나 페어플레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볼 때 더 다양하고 더 훌륭한 정책도 내시고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오만이 횡행해서 우리 정치가 비정상이 됐는데 평생 새로운 정치개혁을 외쳐온 저로서 그런데 이제 그 반성의 경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후보의 사퇴였냐는 불출마이냐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을 함께하면 도와드려야지요. 오세훈 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많은 정책과 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저희들이 잘 반영을 해서 오 시장님 하시고자 했던 것을 충분히 목소리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오 시장은 현재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에 널뛰었던 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일부 후퇴로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지난주 중반 1,500원을 위협했던 환율은 1,420원대로 주저앉으며 넉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속에 원화값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중 치킨 게임으로 지난주 1,500원을 위협했지만
미국이 한 발 물러서면서 1,420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전자제품을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자 시장이 안도한 결과입니다. 지난 9일 1,484원대에서 무려 60원이나 빠졌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이후 넉 달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자체가 이제 약달러를 통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채권에 대한 폄훼가 한번 나오면서 달러와 자산에 대한 가치 같은 것들도 약간은 재평가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달러 인덱스는 재작년 7월 이후 다시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나라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그만큼 낮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상황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커지겠지만 하방이 더 열려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이제는 협상으로 갈 거잖아요. 상방은 좀 닫혀 있고 하방은 많이 열려 있다. 지금 달러 빠진 거 봐서는 1,350원 또 열려 있다. 관세 우려가 주춤하면서 증시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까이 올랐고 코스닥도 1.9% 넘게 올라 700선을 회복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기업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상호 관세 대신 품목 관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큰데 삼성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세정책 혼선은 미국 세관국경 보호국이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입품 품목 코드를 공지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상호관세 제외 품목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스마트폰 등 여러 전자제품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될 것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혜택을 볼 것이란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대상이라고 면제를 일축하면서 기대된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 아이폰에 부과하는 관세에는 일부 유연성을 두겠다는 의미심장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아이폰의 90%가 관세 전쟁을 벌이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만큼 가격 인상 부담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큰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필수제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필수 소비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지금 없애고 있다. 미국에서 2위 스마트폰 사업자인 삼성전자는 관세가 언제, 얼마나 매겨질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반도체 관세율을 발표하겠다며 일부 기업에는 유연성이 있겠지만 확실하지 않다는 애매한 말도 남겼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관세보다 무서운 불확실성 속에 그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만간 한미 간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와 관련한 화상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미 협상이 곧 시작되는 만큼 필요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도 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정부발 통상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가동된 경제안보전략 TFA가 10여일 만에 다시 소집됐습니다. 미국의 전격적인 상호관세 유예 발표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께 상세히 설명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만족해하면서 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 등 3개국과는 즉각 협상을 지시한 것 같다며 협상 체계를 갖추는 대로 한미 협상도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와 관련한 한미 간 화상회의가 하루 이틀 사이에 열릴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 대행은 자신과의 통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하고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사실도 거론하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이러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그러한 우리의 의지가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를 한 것이라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한대행은 조선과 LNG,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의 협력 강화를 거듭 거론하면서 관세 부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치권과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의 협력도 필수적이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가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실종자를 찾기 위한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 부근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공사 포스코 ENC 소속 50대 노동자 수색 작업을 밤 사이에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구조물이 추가로 붕괴되는 등 2차 사고 우려가 큰 데다 비가 내리며 집안이 내려앉아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추가 붕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반경 5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다시 내려졌습니다. 광명시는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등과의 합동 회의를 거쳐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고 현장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12세대 38명의 주민에게 대피소가 마련된 광명 시민체육관으로 대피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과 인근 안전 점검이 끝날 때까지 주변 도로 통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의 여파가 교육 현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초등학교는 안전 점검을 위해서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무너진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50여 미터 떨어진 한 초등학교입니다. 사고 여파로 전교생 1,380명의 등교길이 멈췄습니다. 학교는 안전점검을 이유로 이틀간 휴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현재까지 유관상으로 건물에 금이 가거나 하는 문제는 없고 도로와 접한 운동장 일부에서 균열이 조금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휴업 이후 학사 일정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일 인근 도로에 균열이 발생해 통제에 들어가자 해당 초등학교는 저학년 돌봄 수업을 오후 3시 전에 조기 종료했습니다. 관련 지자체도 사고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도와 광명시는 전문가와 함께 붕괴 현장과 인근 지역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섰습니다. 광명시는 국토교통부에 정밀 안전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고 시장 직속 민원 대응 전담팀을 꾸려 현장 민원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사장 안전을 시민이 직접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대책위원회를 꾸릴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학교에 복귀한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가운데 고려대가 본과 3, 4학년 125명에 대해 유급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정부와 대학, 학생 사이 갈등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려대가 의대생 120여 명에 대한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고려대의 유급 기준은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1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인데 대상이 본과 3학년 80여 명, 4학년 40여 명에 이릅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학교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다른 학생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의대들도 이번 주부터 차례로 유급 통보 수순을 밟습니다. 연세대는 지난 7일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한 차례 유급 예정 통지서를 보냈고 이번 주엔 본과 1학년에서 3학년에게도 유급 예정 통보서를 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주대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등도 이번 주 내로 수업을 거부하는 본과 의대생의 유급 처리 여부를 검토합니다. 의료계는 정부에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참여 의대생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아직 복귀율을 최종 판단하는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복귀율이 올라가고는 있다지만 예과 학생들 수업 거부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1학기 말에 예과생의 대규모 유급까지 결정되면 내년에 24에서 26학번까지 1학년만 10,000명이 되는 트리플링이 현실화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계와 의료계 모두 이 경우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여전합니다. 유급 대상자가 많아질수록 수업 복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교육부가 약속한 내년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이 불투명해진다면 의정 갈등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서울대 교수회가 중고교 통합과 대학 수학능력시험 중복 응시를 포함한 교육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대 교수회는 대한민국 교육개혁 제안에서 유청소년 교육개혁을 위해 중고등학교 학제를 중등학교 6년제로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초등 6년 과정에서 소양교육을, 중등 6년 과정은 기초교육과 적성 탐색을 위한 커리큘럼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입 과정에선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능시험을 1년에 서너 차례 본 뒤 최고 점수나 점수 평균치를 입시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내려집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대선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 6명과 모임을 하면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식사비는 김 씨의 수행비서인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해 죄질이 나쁜 데다 10년 이상 함께한 수행비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등 형사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도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맞서 김 씨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에도 나왔듯이 배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만 있고 직접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과 남편은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다시 선거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더 조심하며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수행비서인 배 씨가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씨의 마약 투약 여부 등 여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 보강 수사를 위해 조사하고 있다며 입수 경로와 공범, 여죄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계절이 거꾸로 흐른 듯한 며칠이었습니다. 서울에 118년 만에 가장 늦은 봄눈이 기록됐고 강원 산간은 오늘도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런 악천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그 이유가 뭔지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절이 겨울로 되돌아갔습니다. 온통 새하얗게 변한 강원도 안반대기. 하늘에서 쉼없이 눈이 쏟아지고 초록빛 싹을 틔우던 밭은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4월 중순에 때 아닌 겨울 날씨가 찾아온 건 대기 상층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영하 20도의 찬 공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한반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주말 밤사이 시작된 눈은 강원 산간에 10cm 이상, 경기와 충청 일부 지역에도 1cm 안팎으로 내렸습니다. 서울에도 0.6cm의 눈이 쌓이며 4월 적설량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많았고 118년 만에 가장 늦은 봄눈으로 기록됐습니다. 상층 저기압이 정체하면서 강원 산간에는 오늘도 대설특보 속에 눈이 계속 쏟아졌고 홍천과 합천, 계룡, 구례 등 내륙 곳곳에서도 한때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눈비와 더불어 바람까지 거셌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제주도는 여전히 초속 20m를 넘는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내일부터는 비가 그치고 요란했던 봄 날씨가 서서히 제자리를 되찾을 걸로 보입니다. 15일 화요일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던 상층의 찬 공기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오후부터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에 들면서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어 기온은 점차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비나 눈이 내린 곳에서는 도로가 얼어붙어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대통령직 파면 열흘 만에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이 8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직접 피고인 모두 발언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약 80분 동안 12.3 비상계엄은 대국민 메시지 성격의 평화적 계엄이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 등 체포 지시와 관련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삼청동 안가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주장도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미리 준비한 PPT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켰다며 약 70분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성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내란 혐의 첫 공판은 전직 대통령 사례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특혜 논란이 일자 재판부는 결정 배경을 설명하며 다시 촬영 신청이 접수되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승합차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합니다. 5분 거리에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법원 입장까지는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통상적으로 불구속 피소인은 법정까지 직접 걸어 들어가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까지 경호차를 타고 구속 피의자들이 이용하는 비공개 통로로 법정에 출석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다스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도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모습이 공개된 전직 대통령 때와 달리 이번에는 법정 내부 촬영이 허가되지 않은 겁니다. 한 시민단체는 윤 전 대통령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며 재판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논란을 의식한 듯 첫 공판 시작부터 비공개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언론사에서 법정 촬영 허가 2건을 신청했지만 너무 늦게 신청서가 접수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시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언론사에서 다시 법정 촬영을 신청할 경우 질서 유지 등 관련 절차를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은 법원 인근에서 열린 집회 시위에도 큰 혼란 없이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 기일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는데 구속 취소에 이어 촬영 불허 결정으로 잇따라 논란에 휘말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사저와 법원 인근에서는 빗속에서도 탄핵 찬반 시민들 사이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며칠째 집회에 시달리고 있는 일대 주민과 상인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 출석을 앞둔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는 탄핵 찬반 시민 사이 크고 작은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야 한다는 탄핵 찬성 측 기자회견이 열리자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반발했습니다. 가세요. 경찰이 울타리를 펼치고 양측을 떨어뜨려 놨지만 일부 지지자는 그대로 남아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법원의 다른 출입구 인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지 집회가 열리는 곳 맞은편에 탄핵 찬성 유튜버 등이 모이면서 서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사저 입구 건너편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외치는 시민이 나란히 서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며칠째 집회에 시달리고 있는 일대 주민과 상인들은 소음과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합니다. 흥행이 불편을 시위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시끄럽고
대통령이 여기 산다는 이런 말로 너무 힘들지 않아 사람들이. 차가 많으니까 저희는 내달전 문제인데 시간을 맞춰야 돼서 평소에 비해서 15분 정도? 네, 더 잡고 있어요. 예약도 취소되고 뭐 지금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궂은 날씨에도 양측 신경전이 계속된 가운데 한동안 서초동 일대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정치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주당 주장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세력이야말로 법치를 교란했다고 맞받으며 거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대선 출마설 당사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정부 질문 첫날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정부 질의하는데 국무위원이 오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민주당은 선출직이 아닌 한대행이 국회를 무시하고 멋대로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내란 사태 지속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대선 출마로 입방아를 찢는다며 한대행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아바타이면서 실제 내란의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고 뻔뻔하게도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선 전국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내란 세력 낙인을 찍는다고 날을 세웠는데 일촉즉발 물리적 충돌 위기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국회의 민낯이었다며 법치를 흔드는 건 이재명 세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가 사범의 유력한 대석주자가 이재명 대표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둔 거대 양당의 감정 싸움에 미국 관세 정책 대응 같은 현안 질의는 상대적으로 빛을 보진 못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른바 한덕수 출마론에 출마 의사가 없는 분에게 계속 출마하라고 얘기하는 건 당 경선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자제하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이 한대행이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고 출마 권유를 한 걸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출마를 개인적으로 권유하는 것 자체는 경선을 더 풍부하게 하고 국민 관심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전국의 막이 오르면서 대국민 여론전의 선봉에 선 양당 지도부의 입도 점점 거칠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예비 후보를 아메바에 비유하며 맞받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이 열린 날,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 혐의 중대성을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나라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내란 수괴이자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자가 개선 장군 행세를 하는 걸 보면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최근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겐 윤 전 대통령 판박이라는 공격이 이어졌는데 들러리용 윤석열 아바타로는 딱입니다. 어설픈 출마설 언론 플레이를 계속할 거면 오늘 당장 제발로 그만두기를 권합니다.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도 책임을 묻겠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판의 화살을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겨눴습니다. 민주당이 선거만을 생각해 무리한 발목 잡기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예비후보를 단세포 생물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한덕수가 잘하면 이재명 표 떨어진다는 아메바급 사고로 국익마저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경에서 멈춘다는 외교가의 명언이 있습니다. 이 후보가 인공지능을 주제로 일정을 소화하며 첨단 산업 대규모 투자를 공언한 걸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주장해온 과거 이력을 볼 때 첨단 산업의 식견 자체가 매우 부족하다는 주장인데
사보타지 세력 같은 거친 비유도 등장했습니다. 쌀도 없이 맛있고 저렴한 밥상을 차리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을 막으려는 사보타지 세력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거대 양당 모두 경선 일정을 확정하며 본격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만큼 갈등 수위도 차츰 높아질 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50대 50으로 반영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규정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경선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당 결정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대선 출사표를 던졌던 김두관 전 의원이 확정된 경선 규칙에 반발해 참여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반영의 근거가 된 역선택 우려를 일축하며 대한민국 공화주의 질서가 반민주 세력에게 절대 흔들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고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경선에 임하겠다며 일단 수용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선택 우려는 내란 종식에 앞장선 국민의 수준과 바람을 무시하는 것이고 후보자들과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의 원칙인 국민 경선제가 무너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재명 예비후보 측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확전은 자제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후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해서 경선 룰을 정해야 한다. 정해지는 경선 룰은 따르는 것이 당원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역시 당원 중심주의와 역선택 방지 등을 강조하며 결정된 규칙을 당 중앙위원회 투표에 붙였고 96% 넘는 찬성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안이 결과적으로 됐으니까요. 사실은. 저희는 뭐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저희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민주당은 충청과 영남, 호남과 나머지 지역을 돌며 4차례 순회 경선을 치른 뒤 이르면 오는 27일 최종적으로 당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파면과 함께 불소추 특권을 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조사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을 검토할 방침인데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방해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잃은 만큼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수한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만큼 원칙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특수단은 앞서 김성훈 경호차장을 비롯한 강경파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여전히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수한 관계자는 김 차장에 대해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가능성도 완전히 닿진 않았습니다. 김 차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간 뒤에도 근접 경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특수단은 최근 김 차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검찰에 이첩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별개의 혐의에는 영장을 재신청할 수 있는 만큼 경찰이 다시 한번 김 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챔프전에 이어서 정규리그에서도 만장일치로 MVP를 수상했습니다.
우승컵과 함께 2개의 MVP 트로피까지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한치의 이변도 없었습니다. 은퇴를 예고하고 선수로서 마지막 투혼을 불사한 김연경이 통산 7번째 정규리그 MVP를 받았습니다. 챔프전에 이어 역시 만장일치. 정규리그에서 공격과 리시브 2위에 올랐고 득점에선 국내 선수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며 팀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19년 전 신인상과 정규리그 챔프전 MVP를 받으며 데뷔한 배구 여제는 수많은 한국 배구의 역사를 쓰고 여전히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화려한 은퇴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배구연맹은 헌정 영상으로 떠나는 슈퍼스타와의 작별을 기념했습니다. 시나리오나 영화를 쓰라고 해도 이렇게 쓰지 못할 정도의 그런 너무 좋은 결말이 나온 것 같아서 배구를 떠올리면 김연경이라는 걸 떠올리게끔 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된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 한국 배구를 위해서. 김연경은 당장은 흥국생명의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며 미래를 설계할 계획입니다. 남자부 현대캐피탈의 허수봉은 데뷔 처음으로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함께 통합 우승을 이끈 레오를 한 표 차로 제쳤습니다. 잊지 못할 시즌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대표팀도 있고 다음 시즌도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데뷔 3년차까지 자격을 확대한 영플레이어상은 우리카드의 한태준과 한국도로공사의 김다은 등 젊은 세터들이 받았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농구 KT가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6강 플레이오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KT는 수원 홈에서 열린 2차전에서 허훈이 18득점을 올리며 공격을 이끌며 75대 71로 승리했습니다. 허훈은 특히 4쿼터 막판 73대 71에서 득점한 데 이어 상대 벨란겔이 던진 3점포를 블록해내며 승리를 굳혔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마티앙이 19득점에 리바운드 14개로 활약했지만 승리를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대한탁구협회와 전 현직 임원들이 국가대표 선수 교체와 인센티브 부당 지급 의혹으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는 먼저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로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꾼 의혹으로 탁구협회에 기관 경고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후원 및 기부금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전 현직 임직원 가운데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4명은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곳곳에 비나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잦아들겠고 아침까지는 기온이 낮아서 쌀쌀하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도로 이맘때 기온을 6도가량 밑돌겠고요. 한낮에는 14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우려되고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도, 대전은 3도, 대구는 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크게 올라서 예년 기온에 다가서겠습니다. 서울이 14도, 대전이 16도, 대구와 부산은 17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부터는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고요.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